아, 이거 진짜 싸다라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한 몇 주 전부터 이제 다시 좀 주식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이에요? 해외 주식이에요? 저는 대부분 해외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와 해외 비중으로 보면 5종목에서 10종목 중에서 국내 주식은 한두 종목. 한두 종목. 네, 나머지는 다 해외 종목. 안녕하십니까. 백배진환TV의 배진환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전업 투자자 DP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19년 전에 3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요. 중간에 한 1000만 원 정도 더 넣고 지금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주식 투자 그냥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는 DP라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아니 300만 원, 1000만 원 더 넣고 19년도에 투자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뭐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다른 데서 이제 공개를 한 걸로는 이제 50억은 훨씬 넘는 수준. 네. 현재시네. 오늘 어떻게 3년 만에? 아니, 3년 19년 동안. 아, 19년 동안. 아, 19년부터 한 게 아니라 19년 동안. 그렇죠. 이거 19년부터 했으면 거의 뭐 그죠. 경제적인 거. 엄청 오래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한 거라서 네, 엄청 오래 했습니다. 네. 아, 그래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엄청난 거죠. 이 정도면은 와, 그래도 300만 원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보면 학창 시절에 또 쓸 거 다 쓰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죠, 그죠. 저는 이제 월급 받고 이런 거 뭐 알바비 받고 이런 건 다 쓰고요. 그러니까. 네. 그 비법을 오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뭐 그럼 대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된 계기는? 아, 저는 원래 주식 투자를 막 이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는데 네. 이제 보통 대학교 1학년 때 다들 친구들끼리 어디 막 술 먹으러 가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좀 아싸들은 친구가 없으니까 서점에 간단 말이죠. 아, 아싸. 네. 아싸들은 이제 서점에 간단 말이죠. 서점에 가서 이제 좀 있어 보이려고 이제 책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주식책이 있길래 좀 읽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주식을 하게 됐어요. 네. 그때 그러면은 이 책을 보고 무슨 주식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그죠, 그죠. 그때 제가 처음 본 책이 피터 린치의 피터 린치. 그 원 업 온 월스트리트. 예. 피터 린치의 베스트셀러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보면은 투자가 엄청 쉽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 되게 쉽게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수익률도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오랫동안 물렸죠. 19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익은 못 나오고. 그때 그 당시 혹시 뭐 산 종목 기억나? 아니요. 그때 그러니까 최근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뭐 샀었지? 그러고 보니까. 물렸었는데 그래도 첫 종목이면 원래 기억나는데 첫 종목이면. 그죠. 그때 이거 안 좋은 걸 지워버리는 그런 게 있나 보다. 네, 있어요. 근데 천재시네. 제가 약간 나쁜 기억을 되게 빨리 잊어요. 나쁜 기억. 네, 제가 되게 항상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살아서. 좋은 습관이네. 안 좋은 거 빨리 잊어버리네. 네, 빨리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성공한 사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 네. 그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막 자주 투자를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통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5종목에서 7종목 정도 들고 있고요. 한 종목당 평균 한 3년에서 7년 정도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1년에 기껏해야 한 종목 정도를 바꾸는 수준의 트레이딩 밖에 하지 않아서 대체로 좀 장기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긴 하고요. 저랑 비슷한데 일단 3년에 7년입니다. 그래요? 그런 분들 많이 못 뵀는데. 저도 그래 3년에서 뭐 평균 3년 이상이 더 좋던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종목 수가 좀 틀리고 초반에는 저도 종목이 관철했었죠. 네, 지금은 한 몇 종목 정도 하세요? 지금은 이제 뭐 하여튼 50개 안쪽으로 이제 그렇구나. 많이 늘었어요. 꽤 많이 분산을 하시는구나. 뭐 이제 원래 이제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분산을 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사람이 천재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천재는 아닌 것 같은데. 피터 린치가 천재인 이유가 사실 1000종목을 하하면서 그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맞네요. 사실 뭐 집중 투자하면 운으로라도 수익률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저는 이제 실력으로 그 수익률이 안 나올 거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서 운이라도 좀 따라야겠다. 그래서 로또 사는 심정으로 안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터지면은 이게 운이 좋으면 빨리 터지고 맞아요. 운이 나쁘면 좀 오래 걸리고 네, 그래요. 그죠. 정보가 아무리 좋아도 네. 그 자기한테 들어오는 또 타이밍과 운이 뭐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게다가 또 운이 안 좋은 편이라 제가 산 거의 진짜 제가 아직까지 산 회사 중에서 한 3-4개 빼고는 제가 사고 나서 30%에서 50% 이하로 하락하지 않은 종목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제가 사고 나면 한 30%에서 반토막까지는 다 빠져요. 약간 이상한 트라우마, 이상한 징크스 같은? 그러면 네. 나중에 그러면 30% 처음에는 한 뭐 조금만 샀다가 30% 그때 많이 사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것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 징크스가 있어서 나눠서 30% 되니까 또 샀는데 그 평균가에서 30%가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와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뭐 있다 싶어서 지금 그냥 포기한 상태예요. 거기서. 네,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 수가 작으니까 한 종목 30%에서 50% 빠지면 타격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항상 마음 졸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0% 빠진 종목 한번 물어봐야 돼. 이제 곧 반등 시기가 온 것 같아. 일단 오늘 막판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네네네. 뭐 보면 뭐 주식 부자가 되려면 종잣돈을 모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제가 그냥 어디 다른 채널에 나가서 그냥 막 비슷한 얘기가 누구였지? 다른 지인이 막 종잣돈 얼마 모으고 투자를 시작해야 되냐 막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이게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다라고 하면 이제 일정 수준 이상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가 보다 싶은데 사실 주식 투자는 뭐 100만 원이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뭐 몇 천만 원, 1억 막 이런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냥 모으는 모든 단계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잘 되면 아무리 금액이 적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 투자해서 50% 벌어도 기분 나쁠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잘 안 되면 사실 이게 그 대표님이나 저처럼 이제 길게 투자하는 성향상은 이거를 1억으로 투자하는 거랑 100만 원으로 투자하는 거랑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거든요. 철학상.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투자했을 때 충분히 똑같이 배울 수 있거든요. 종잣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투자하는 거라. 그래서 떨어지면 적은 돈으로 조금만 손해를 입고 배울 수 있고 올라가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떨어져도 좋고 올라가도 좋은데 왜 종잣돈을 굳이 모으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저는 더 먼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친구한테 그냥 그러니까 종잣돈을 따로 모으지 말고 주식 투자를 할 거면 그냥 미리 시작을 해라. 라고 이제 충고를 하면서 이제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일리가 있네요. 종잣돈 굳이 모을 필요가 없네. 그래서 계속 뭐 떨어지면 땡큐, 올라가도 땡큐. 그죠. 사모으면 되니까. 네, 떨어지면 이 투자 방법이 내가 잘못을 했거나 뭐 다른 투자 방법을 찾아보거나 어쨌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조금만 잃고 나서. 네, 그래서 떨어져도 괜찮은 것 같고. 그 수지 맞네. 네. 처음에 수지 하려면은 작은 돈으로 오히려 서서 테스트 해가면서 그러니까요.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니까 종잣돈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완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첫 번째 성공한 투자 어떤 걸 사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제가 투자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그냥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회사들 그런 것들만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남들이 많이 투자하는 뭐 바이오나 반도체나 뭐 LCD 자동차 이런 쪽은 단 한 번도 투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하청업체조차. 그래서 제가 투자한 회사들에서 그래도 가장 수익률이 높았고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대부분 IT 성장주이긴 해요. 뭐 제가 자산주나 뭐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로 투자를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높았던 것들은 그런 쪽이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뭐 말했던 종목 중에서 이제 저의 성공 스토리와 이제 하락 스토리가 같이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이제 예전에 투자했던 종목 중에서 그 스피릿 에어라인이라는 회사를 투자한 적이 있어요. 이게 미국의 저가항공, 미국의 제주항공인 건데 이제 제주항공이랑은 조금 달라요. 제주항공은 그냥 저가항공,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만든 그 저가항공의 공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항공사다라고 본다면 이제 그 공식을 유럽에서 라이언에어라는 곳에서 되게 비용을 더 낮추면서 따라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가항공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항공사는 사실 이익을 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저가항공은 모든 비용을 다 낮춘 거예요. 아시겠지만. 다 낮추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비용은 안 들여도 그 금액이 낮으니까 사람들은 잘 들어오고 하지만 모든 비용을 낮췄기 때문에 이익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공산업은 저가항공 때부터 이제 이익이 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는데 라이언에어가 그걸 보고 나서 아 여기서 비용을 더 낮추면 이익이 더 많이 나겠다 라고 하면서 시도한 게 이제 울트라 저가항공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라이언에어가 이 울트라 저가항공으로 유럽 시장을 다 평정했어요. 이걸 보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미국에서도 울트라 저가 항공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한 쪽이 이제 스피릿 에어라인이라는 곳이고요. 비용이 어느 정도로 낮았냐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라는 저가 항공의 대표적인 회사의 비용보다 스피릿 에어라인의 그 가격, 고객들한테 받는 가격이 더 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은 미국 전체에서 1등이었어요. 우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낮춘 회사고요. 어떻게 비용을 그렇게 낮췄지? 그러니까요. 이게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을 타면 서 있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의자 각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서 있을 만큼의 의자 각도를 놓고 남들이 130석 하는 비행기에 165석을 넣고 이런 식으로 비용을 엄청 절감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률이 엄청 좋아졌고 저는 이제 라이언에어의 완전 광팬이었기 때문에 이제 스피릿 에어라인에 이제 투자를 했었죠. 초창기에. 그리고 한 3년 정도 만에 이제 한 4-5배가 뛰었어요. 와. 그래서 그 당시에 수익률은 이제 스피릿 에어라인이 많이 견인을 했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더 될 줄 알고 와 이제 대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좋아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저는 그 투자를 하면서 경영진을 많이 안 봤거든요. 그래서 스피릿 에어라인에 경영진이 빠졌을 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경영진이 빠지고 나니까 회사의 비용 구조나 플랜이나 전략이 다 바뀌더라고요. 전 이 정도로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한 4-5배 벌었던 게 다시 거의 본전 가까이 한 2년 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한 5년을 넘게 들고 있었는데 본전보다 조금 번 수준으로 그냥 원가 플러스 알파 정도로만 팔고요. 저에게 엄청난 이익과 엄청난 손해를 안겨준 좀 이렇게 가슴 아픈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저는 투자를 할 때 경영진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중요하죠. 네. 그 전까지는 사실 저는 상장회사는 그냥 시스템으로 충분히 돌아간다라는 이상한 착각에 빠져가지고 경영진이 바뀌는 걸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좀 많이 신경 쓰게 된 것 같아요. 이걸 뼈저린 실패와 함께 그럼 우리 DP님께서는 자기만의 투자 스타일이 있다면은 제 투자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형주에 거의 투자하지 않아요. 방금 이 스피릿 에어라인도 제가 투자했을 당시에 약간 1-2조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네, 한국으로 치면 이제 5천억 이하, 미국으로 치면은 이제 한 5-6조 이하. 네, 그 정도의 중소형주에 이제 조금 집중 투자를 하는 성격이긴 하고요. 네, 그렇다고 이제 한 종목 몰빵을 절대 안 하고요. 레버리지도 절대 쓰지 않고요. 네, 저는 초반에는 한 3개 정도 몰빵을 했었던 것 같고 지금은 한 5개에서 10개 사이에 투자를 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좀 친숙한 기업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는 것처럼 막 리서치를 엄청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생활 속에서 제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기업을 하고 사실 스피릿 에어라인도 막 여행하다가 알게 되고 막 이런 회사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타일을 이렇게 고수하게 된 계기가 있는가요? 아니면 그까지 그 스타일이 고수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다든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러니까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투자 스터디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시고 뭐 대학교 때도 투자 동아리 하시고 막 이러면서 서로의 투자 방법이나 종목을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불과 한 3-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저는 저랑 비슷하시네요. 정말요? 비슷하시다. 네, 저는 그냥 혼자서 그냥 책만 보고 투자하다 보니까 그냥 다른 투자법에 대해서 크게 고민조차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피터 린치 책으로 시작하고 막 워렌 버핏 책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말하는 그런 철학이 그냥 정석의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저도 그냥 이게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성격이 아싸다 보니까 음. 그런 인사들의 모멘텀 투자, 이제 정보 매매 이런 것들에 대한 창구 자체가 없어요. 그 정보 매매도 창구가 있어야 정보 매매를 하잖아요. 야, 누가 귀 속에다 속삭여줘야 되는데 아무도 내 귀 속에 속삭여주지 않는 거죠. 아, 정보를 주지 않아요. 아,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 나도 정보를 들을 때도 없고, 뭐 혼자서 그 당시에 뭐 우리 때는 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뭐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고, 거의 혼자서 거의 독방에서 혼자서 하니까 예, 정보를 들을 때도 없고. 맞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종목을 일상생활에서 고르시고 이런다 보니까 많이 게으르신 편인데 아, 엄청 게으릅니다. 이게 투자가 원래 좀 게을러야 잘 되거든요. 맞아요. 저도 예, 제가 지금 4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네. 그 뒤로는 이제 지금 서울하고 제주도 반반 살면서 육아에만 힘쓰고 있어요. 진짜 이 투자가 이 원래 좀 이 심플해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막 이게 쫓아가다 보면 맞아요. 쫓아가다 보면 네. 엄청나게 단순화시킨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엄청 단순하게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너무 똑똑하면 투자를 못 하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씩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런 변수를 어떻게 다 고려하지? 막 가끔씩 보면은 막 뭐 이런 외교 문제, 뭐 FMC 이자율 막 이런 거를 막 다 고려하는데 저는 이거를 제 투자에 고려하는 방법조차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자율을 내 투자에 어떻게 고려해야 되지? 내가 이자율을 올리면 갑자기 다 팔아야 되나? 근데 그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연준이 이자율을 올린다고 갑자기 팔아버리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너무 많이 맞네. 이런 거 어떻게 고려해야 되지? 저는 그걸 고려하는 방법조차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너무 똑똑하면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주식을 엄청 쉽게 했거든요. 이렇게 다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요? 와, 근데 저랑 비슷한 투자 스타일이라고 말씀하신 분 진짜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노트북 들고 옛날에는 해외여행 다니고 그랬죠. 와. 거의 개월만 되면 한국에 없었어요. 정말요? 너무 좋다. 그럼 이제 거래는 거의 잘 안 하시겠네요. 그죠. 거래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많이 하고, 거의 뭐 한 번에서 0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같은 하락장도 이렇게 겪었었잖아요. 네, 그죠. 리먼 차트도 겪었을 거고. 맞아요. IMF는 겪으셨나? IMF는 못 겪었죠. 리만부터 겪었죠. 그러면 이제 겪었을 때, 그런 이제 멘탈 관리, 뭐 여러 가지 뭐 시장이 폭락할 때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멘탈 무너져요. 같이 무너지죠. 그죠. 전 세계에서 무너지라고 표시하는데 나만 안 무너지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리만 사태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300만 원으로 시작하고 1000만 원을 더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1000만 원을 넣자마자 리만 사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멘탈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거의 뭐 저의 전 재산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그냥 멘탈이 무너지라고 전 세계가 푸시를 하면 그냥 같이 무너지자. 대신 거래만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매도만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딱 한 번씩만 매도했어요. 그래서 리만 사태 때도 제가 정말 곰곰이 고민하면서 이때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나중에 이 사태가 회복될 때 가장 회복력이 떨어질 만한 종목을 팔고 가장 회복력이 좋을 만한 회사를 사자. 근데 이거를 딱 하나만 하자라고 원칙을 세웠었고요. 리만 사태 때도 그렇게 했었고 이번 코로나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도 이제 그런 비슷한 회사를 팔아서 이제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탄 거네. 이런 이커머스 쪽 회사로 다 갈아탔었고요. 그때 리만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이 고수들이 이렇게 보통 원래 시장 하락할 때 쓸데없는 것들 다 날리고 좋은 데다 다 몰아버려요. 근데 많이 했어야 되는데 너무 조금만 해가지고 딱 하나만 해서 또 너무 쫄리잖아요. 또 이제 항상 내가 산 가격이 고점이 내 가격이니까 이제 하락하는 상태에서 팔기가 또 심적으로 쉽지 않아서 맞아요. 딱 하나만. 원래 보통 종목 이렇게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많으신 분들이 못 날리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못 날리고 다 올라갈 것 같고 오히려 하락장에 날려버려야 돼. 저도 하락장에 쓸데없는 것도 다 날리고 내 확신이 없는 게 다 날려버리고 확신이 들었으니까 그쪽 맞아요. 그거보다는 이게 더 확실하니까 그거 날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예를 들면 그게 더 빠져준다면은 이게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빠지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확신이 드는 기업에다가
하락장에 그렇게 대응하는 게 그렇죠. 그것도 대부분 못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쨌든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한 생각이긴 했지만 저의 기본적인 자세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뭐 코로나건 뭐건 네. 내가 잘 모를 때 내가 이 변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자세히 알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걸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괜히 이제 고수 따라하다가 또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하잖아요. 시장 좀 상황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최근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식시장 너무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렇죠? 저는 제가 재작년에 이제 어떤 종목 하나를 사려고 재작년에 이제 로블록스를 사기 위해서 이제 제 전체 자산의 반을 팔았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재작년 말에 로블록스가 8조에 상장한다 그랬거든요. 네. 로블록스가 8조에 상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이거는 진짜 인생 베팅이다. 이러면서 제 전체 자산의 절반을 팔았어요. 로블록스에 8조 상장을 바로 투자하려고. 근데 상장하기 이틀 전에 취소했어요. 그러더니 4개월 후에 45조에 상장했어요. 와. 그래서 이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현금이니까 이제 저는 적정 밸류엔 절대 안 사거든요. 제가 무언가를 살 때는 아, 이거 진짜 싸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만 사는데 그 뒤로 살라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진짜 싼 회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작년에 주식시장에서 은퇴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난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야겠다. 내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찾는 능력이 떨어졌나 보다. 정말 못 찾겠다. 이러면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올해 좀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이거 진짜 싸다라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한 몇 주 전부터 이제 다시 좀 주식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이에요? 해외 주식이에요? 저는 대부분 해외 주식이에요. 저는 전체 그러니까 국내와 해외 비중으로 보면 그러니까 5종목에서 10종목 중에서 국내 주식은 한두 종목. 한두 종목. 나머지는 다 해외 종목. 그래서 제가 한 2, 3주 정도 전부터 이제 편입을 시작을 했고 그 말은 지금 시장은 싼 회사가 많이 보인다. 많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다. 저 같은 사람에겐 너무 기회의 시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물어보시죠.